우리 건주에서 고급 널싱홈에 입주한 한인 시니어가 입주 하루 만에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돼 유가족이 주정부와 요양시설을 상대로 1,000만 불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은퇴연금 수령자와 저소득층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초과 지급된 웰페어와 연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웰페어나 연금 일부를 압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뉴욕주에서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추는 법안, 일명 세미 법안이 예산안에 포함돼 합의됐습니다. 뉴욕주의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총 31억 달러가 메디케이드 개선에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의회가 해외정보감시법 702조의 2년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이상은 이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오리건주에서는 고급 널싱홈에 입주한 한인 시니어가 입주 하루 만에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유가족이 주정부와 요양시설을 상대로 1,000만 불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리건주 멀티노마 카운티 법원에 따르면 존현 씨 등은 포틀랜드 인근 널싱홈인 마운트우드 시니어 리빙 퍼실리티의 과실로 83세 현기순 씨가 사망했다며 지난 17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가족은 널싱홈의 허술한 관리 체계가 죽음을 초래했다며 1,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널싱홈뿐만 아니라 오리건주 복지부, 요양시설 교육 및 관리업체인 아반트 시니어 하우징 매니저도 피고에 포함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3일 발생했는데 소장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던 현기순 씨는 이날 마운트우드 널싱홈에 입주했고 입주 하루 만에 실종된 후 얼마 후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유가족은 요양시설의 관리체계 부실을 주장하며 고급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안과 직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현 씨가 발견된 곳은 널싱홈에서 불과 0.5마일 떨어진 숲속이었고 현 씨가 발견된 날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이 사건은 요양시설의 관리 부실이 노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가족은 시설의 보안 시스템 실패와 직원들의 교육 부족을 문제 삼으며 주정부 역시 이 시설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이 비극이 예방 가능한 것이었다며 관련 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오리건주 복지부 측은 대변인을 통해 유가족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만 밝혔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은퇴연금 수령자와 저소득층 시니어들에게 초과 지급된 웰페어와 연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고 서한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초과 지급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매달 웰페어나 연금 일부를 압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지난해 9월부터 초과 지급금 반환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수백만 명의 수혜자들에게 발송해왔으며 최근에는 초과 지급금을 30일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 연금 지급을 일부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추가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초과 지급된 금액을 30일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수혜자의 월 지급액에서 일부를 압류할 계획입니다. 수혜자들 중 많은 수가 은퇴연금을 받는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으로 구성되는 만큼 이번 조치로 인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보장국은 반환을 쉽게 하기 위해서 월 최소 $10부터 시작하는 최대 60개월 할부 지불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1,000 미만의 초과 지급금에 대해서는 재정 상태에 따라 면제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에만 이미 $230억 달러의 초과 지급금이 발생했고 이 중 $216억 달러는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약 60억에서 70억 달러를 초과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고 조치는 초과 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뉴욕주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이 지난 20일 통과됐습니다. 지난 1일이었던 마감 기한을 3주 가까이 넘겨 공식 확정됐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지난 20일 어포더블 하우징 확대, 망명 신청자 위기 대응 등을 지원하는 2,368억 달러 규모의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 예산에는 1억 5천만 달러가 할당되고 주거용 별채의 부동산세 면제와 대규모 건설을 위한 재산세 면제 프로그램, 지하실 합법화를 위한 5개년 프로그램이 포함됐습니다. 이 조치들은 저렴한 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뉴요커의 타주 전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은 뉴욕 시장의 주관하에 2025-2026 회계연도까지 계속됩니다. 주의회는 애초 권한 폐지를 요청했지만 결국 주지사의 의견이 관철됐습니다. 다만 교육정책 패널 의장 후보에 주 상하원 의원을 포함하는 안이 마련됐습니다. 또 이민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달러 증가한 24억 달러가 배정됐지만 서류 미비자에게 렌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언어 접근성 강화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이번 예산을 통해 주택정책, 의료 및 교육 분야에 혁신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소득세 인상 없이 이 모든 일을 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최근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25마일에서 20마일로 낮추는 법안, 일명 세미 법안이 예산안에 포함돼 합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시와 시의회에 차량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브래드 오일만 주 상원 의원이 지난 2021년 최초 발의한 세미 법안은 당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다시 같은 내용으로 재발의돼 예산안에 성공적으로 포함됐습니다. 이는 뉴욕시의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뉴욕시는 2014년에도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마일에서 25마일로 낮추고 보행자 사망률을 36% 감소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 성공을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통계에 따르면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면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시속 23마일로 운행되는 차량에 치인 보행자의 사망 위험은 10%에 불과하며 속도가 빨라질수록 사망 위험은 급증합니다. 특히 시속 15마일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10명 중 9명, 91%가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고 사망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2013년 교통사고로 사망한 13세 소녀 세미 코엔 엑스타인을 기리기 위해 명명됐고 시내 차량 제한 속도 감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총 31억 달러가 메디케이드 개선에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지난 14일 칼 히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이 발표한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총 31억 달러가 메디케이드 개선에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메디케이드 보드 등급의 향상과 병원 서비스 향상에 집중될 예정이며 지원생활 프로그램 등급 향상과 메디케이드 삭감액 복원, 특히 장기 치료 프로그램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한인들에게 주목되는 점은 CDPAP 프로그램의 내용이 크게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CDPAP는 장애인 또는 장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자격증이 없이 가족 또는 친구로부터 직접 홈케어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많은 한인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수혜가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많은 한인 시니어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인 만큼 한인 커뮤니티에서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인사회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방문 간호업체 익스트림 케어는 주정부가 뉴욕주의 몇백 개가 되는 CDPAP 홈케어 에이전시들을 다 문 닫게 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한 회사가 모든 CDPAP 프로그램을 관리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많은 한인 어르신이 불편을 느끼실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이 수개월간의 경론 끝에 글로벌 안보 지원을 강화하는 일련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패키지는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고 긴장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원은 지난 20일 우크라이나 안보 추가 세출 법안을 찬성 311대, 반대 112로 통과시켰습니다. 950억 달러에 달하는 이번 패키지는 우크라이나 및 지역 파트너에 대한 지원이 610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40억 달러는 우크라이나의 첨단 무기 시스템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무기, 비축 물자, 시설 보충을 위한 230억 달러와 영내 미군 작전 자금으로 11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경정 예산안도 하원에서 찬성 366표, 반대 58표로 승인됐습니다. 이 법안은 이스라엘에 264억 달러를 지원하며 아이언돔 및 다양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인도적 지원에 자금이 할당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강화하고 지역 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인도 태평양 지원 법안도 하원을 통과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92억 달러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지원됩니다. 대만 및 주요 동맹국에 대한 군사 자금으로는 20억 달러가 배정됐고 추가 방위 품목 및 서비스 보충에 19억 달러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들은 이제 상원으로 이관돼 추가 심의와 표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리즘 퇴치에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강력한 감시 도구가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의회가 해외 정보 감시법 702조의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상원은 20일 새벽 본회의에서 해외 정보 감시법 702조를 재승인하는 법안을 찬성 60표 대 반대 34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조항은 테러리즘과 다른 위협에 대응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받으며 특히 미국 외부의 비미국인 대상 정보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진행된 이번 표결에서 상원이 60대 34로 해외 정보감시법 702조의 재승인을 가결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대통령이 신속하게 이 법안에 서명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날 상원의 최종 표결에서는 감시 권한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미국인의 시민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요구하는 상원 의원들의 6개 수정안이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수정안은 모두 부결됐고 본래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이 어려웠음을 인정하면서도 해외 정보감시법을 만료시키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 큰 위험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갈론즈 장관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702조의 재승인으로 미국은 미국 외부에 거주하는 비미국인에 대한 해외 정보를 계속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미국인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법무부가 채택한 중요한 개혁을 성문화할 수 있다며 사생활 보호와 시민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가치를 부풀려 세금과 보험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로 제기된 사기 대출 판결에서 부과된 벌금을 채권으로 공탁했는데요. 뉴욕 검찰이 이 공탁 채권을 무효화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뉴욕 검찰이 지난 19일 트럼프와 트럼프 오르가니제이션, 트럼프 아들 2명 등 최고 임원들이 제출한 공탁 채권이 실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를 보증하는 데 실패했다며 무효화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가 채권에 대한 담보가 충분히 안전하고 확인 가능한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라이트 스페셜티 보험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공탁했지만 검찰은 이 회사가 뉴욕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소규모 보험사이고 뉴욕에서 보증 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나이트의 최신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총 수익은 1억 3,800만 달러로 법적으로 채권 발행에 있어 10% 이상의 손실을 입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 7,5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트럼프와 관련 임원들이 충분하고 확인 가능한 담보로 채권을 뒷받침하는지 입증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연초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전에 트럼프의 자산 가치를 조작한 혐의로 트럼프와 그의 조직에 4억 5,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공탁 금액이 1억 7,500만 달러로 감액됐습니다. 법원은 오는 22일 검찰의 이의 신청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재판의 모두 진술도 열립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지구의 날을 맞아 저소득층 및 중산층 지역사회에서 90만 가구 이상을 지원하는 주거용 태양열 프로젝트에 연방 보조금 7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뉴딜 스타일의 미국 기후군에 대한 녹색 일자리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국은 오늘 60명의 수혜자들에게 보조금을 전달했습니다.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3천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미 가구들이 연간 3억 5천만 달러를 절약하게 해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벌어지던 법원 인근에서 분신한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뉴욕 경찰국은 이 남성이 20일 오전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최근 플로리다에서 뉴욕으로 왔으며 공원 출입 과정에서 보안 검색대는 통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공원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시위대와 취재진, 시민 등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국은 공원 출입 제한을 포함한 보안 지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미국 최대 규모 민간 교도소 회사 GEO 그룹은 뉴저지 주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1년 제정된 뉴저지 소재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와 이민자 구금 계약을 금지하는 주법을 문제 삼은 겁니다. GEO 그룹은 뉴저지 뉴하게 있는 자사소유 구금시설에 이민자 최대 600명 수감 계약을 연방이민세관 단속국과 맺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이민세관 단속국과의 이민자 구금 계약을 금지한 뉴저지 주법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20일 2024-2025 회계연도 뉴욕시경 신입경찰관 채용 규모를 기존보다 1,200명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00명을 선발해 교육을 진행 중인데 추가 채용을 통해 이번 해에만 총 2,400명을 배출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경찰 인원을 꾸준히 확대해 최종 3만 5천 명 규모로 만들 계획입니다. 신규 인력은 오는 7월과 10월 각각 600명씩 선발합니다. 이들이 경찰학교 교육과정을 마치면 각각 내년 1월과 4월 경찰관으로 임명됩니다. 관련 비용은 2024-2025 회계연도 예산에서 조달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최근 전철역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가방 검사를 도입하는 등 치안 강화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NYPD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하지만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